강박천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저 참 이런 분을 실물로 네. 뵐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방송하면서 너무 아, 좋은 점인 것 제가 같아요. 드릴 말씀 같은데. 회장님 요즘에 이런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많이 출연하시나요? 사실 뭐 많이는 못 하고요. 네. 많이는 못 하고 네. 뭐죠? 자주는 못 하고 좀 그냥? 절잘려 하죠. 제가 또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시장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시장보다는 많은 상상을 아, 네.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원래도 스타일 좋으신데 항상 딱 청바지에. 이제 가을이니까. 아, 저는 사실 그 다른 방송에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딱 드리고 뵀었는데 네. 항상 청바지를 딱 입으시는데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몸매가 뭐 사실 저도 지금 전 40대 초반인데도 배가 좀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으면 약간 부담스러운데 청바지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입으시는 건가요? 청바지는? 입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활동 쪽이고 주로 많이 걷고 또 농사도 하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 회장님 명함을 받았는데 설립자, 뭐 설립자시니까. 그렇죠. 네. 펀드 매니저. 뭐 그렇죠. 그것도 뭐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녹색 농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죠. 예. 이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일을 이제 규정한다면 규정. 네. 저는 항상 늘 세상 끝이 있는 일과 끝이 없는 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과 부장님도 주로 끝이 없는 일을 하죠. 새벽에도 깨고. 맞아요. 끝이 없잖아요. 뭐 예. 개운하지 않잖아, 일을 해도. 네. 근데 설거지는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끝이 있는 일과 끝이 없는 일이 있는데 네. 끝이 없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업이다. 라는 것. 또 하나는 육신이 하는 일과 정신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네. 저 또한 육신으로도 하지만은 머리로 하는 일. 그래서 저를 규정하자면 끝이 없는 일을 늘 머리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네. 펀드 매니저들은. 네, 네, 네. 늘 머리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걸 빼내야 돼서 머리에서 호흡도 내쉬어야지 들어가잖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그렇죠. 네. 날숨을 먼저 해야죠. 네. 상상도 머릿속을 비워야지 새로운 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빼내는 방법으로는 농사가 최고더라고. 그래서 농사 지으면 뭐 이거 핸드폰도 안 보고 뭐 기사도 안 보고 그때만큼은 저희 상상을 채워넣는 곳간 그걸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개운해요. 또 제가 풀 메고 농사 지으면 끝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구나. 또 그 시간 동안 머리는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명함에도 녹색 농부라는 얘기를 썼던 것은 네. 제가 새로운 그 상상을 하기 위한 그 작동 원리의 첫 단추를 깨기 위해서 네. 이제 농사를 짓죠. 어떤 농사 지으세요? 다 해요. 다 하십니까? 주로 이제 벼농사. 이제 나무도 심고 나무는 오래 가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그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나무 같은 가치를 찾고 싶어요.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세월이 시간의 가치죠. 나무는 시간이 쌓일수록 가치가 늘어요. 그렇죠? 크니까. 나무는 네. 커지잖아요. 뿌듯하죠. 나무도 심고 이제 1년생 식물, 작물도 심는데 일단 그러면서 또 가치 순환 체계도 알죠. 그래서 나무를 이제 하자면 크게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내가 항상 좋은 기업의 기초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 이게 퀄리티로서 지속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나무도 좀 그 가치가 뭐죠? 오래 못 간 나무가 있어요. 한 30년, 40년간 늙어버리고 네. 본나무, 느티나무 같은 거. 그걸 우리는 속성수라고 얘기하고 소나무, 백일홍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갔거든요. 이걸 이제 직접 가치를 더해가는 나무. 그런 것처럼 모든 질서는 다 짧은 가치 같고 긴 가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업도 그런 속에서 이왕이면 지속 가능한 가치, 또 확장 가능한 가치, 뭐 예측 가능한 가치란 낱말들도 나무를 보면서 많이 관찰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사업하면서 관찰했던 그 결과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시켰던 거죠. 네. 제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삼아서 명함에 이 녹색 농부는 뭡니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내용들이 저는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란 게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네. 뭐 보는 게 다 그런 건데 계속 고민만 한다고 답이 아니라 끄집어내야 빼내야 돼요. 다른 게 또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또 머리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또
사실 스트레스 푸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예. 오늘 사실 저는 이제 그 회장님 저도 작지만 저도 직접 운용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요. 예. 밖에서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 시장 보면서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은데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고민한 거는 되게 수준이 낮았던 것 같아요. 이 농사지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농사 딱 지으시고 머리 예. 딱 꺼내고 이렇게 하셔야 뭔가 머리를 비워내는 자기만의 네.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저는 이제 농사를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장님은 또 다른 방법, 자기 좋아하는 방법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갑자기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도 지금 직접 의사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보실 시간은 못하죠. 없으시잖아요. 못하죠. 네. 뭐 회의하면서 뭐 그렇죠. 밑에 직원들 이제 정보도 들으실 텐데 그렇죠. 회장님만의 이제 어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 내지는 뭐 매매 타이밍을 고르는 법 이런 거에 어떤 그 회장님만의 어떤 그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너무 시작부터 돌직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딱 그 회장님 모시고 시간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빨리 제일 처음부터 여쭤봐야 될것 핵심부터. 같아요. 네. 근데 방법은 없고 네. 사실 우리 매니저들이 원치 잘하니까 네. 사실은 뭐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부터 저희 회사에 근무하니까 저랑 호흡이 잘 맞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쉽게 잘 풀어내죠. 왜냐하면 제가 펀드 매니저는 철학을 먹고 사는 업이다.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제가 30년 전에 증권에서 와서 나쁜 물결의 지점에 있으면 늘 작전으로 주식이 옮긴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분 밑에서 있으면 가치 지향적인 문화에 있으면 그 가치가 뭐 다 다르지만은 네. 저런 가치면 저런 가치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을 밖에서 이제 잘 안 뽑아요. 왜냐하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지 좋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그 착색된 도화지 물감을 다 지울 때 시간이 다 걸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은 처음부터 저희 회사에 근무했던 친구, 대학 대졸, 학력 저희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색깔을 얘기를 네. 이제 말하면 쉽게 이제 찾아내죠. 다만 제가 하는 것들은 미래의 구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적 가치, 이제 정적 가치가 아닌 동적 가치예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네. 그렇죠. 회계적 가치가 아닌 상식의 가치. 그리고 기본적 이로부터 출발한 그 상상력의 가치. 네. 그리고 PBR 가치가 있는 동적 PER 가치, 그걸 KPI를 하죠. 이런 그 미래 세상을 염두에 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의 지평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농사 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그 애기들한테 우리 매니저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 친구들이 스스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합성,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정합성이라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이 맞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기업을 이제 찾아내고 또 저희 회사의 특징이 이제 2008년부터 지금부터 14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펀드, 차이나 펀드 그리고 코리아 펀드, 세계 펀드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글로벌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해요. 같은 산업이어도. 그러니까 14년 전부터 저희 이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요, 아침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미래의 세상 그 토양이죠. 네. 미래의 토양이 어떻게 밝힐지 얘기를 이제 전해주면 그 친구들이 재밌게 우리 회사가 모색하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개별 기업을 그 바텀업 측면에서 찾아내는 그런 룰이에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 직원들은 바텀업, 그리고 기본적인 관점은 재무제표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유니버스 내에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넣어서 이제 그 액션 포트폴리오가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사실 말로 들을 때는 굉장히 쉽고 그런데
이제 주식을 골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저도 사실 어렵죠. 왜냐면 미래 가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이게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똑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농사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빼내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을 봤을 때 얘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그렇죠.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왜냐면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이제 바텀업 측면에서 네.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는 5가지 스텝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은 산업이잖아요. 네네. 어떤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산업의 하나이니까 그 기업이. 그래서 모든 이제 매니저들은 사실은 이제 스텝 1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텝 1. 이 산업이 존재할까? 라는 것을 제로 베이스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저 영속할 모든 것이냐. 사람들은 이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 쓰여 있으니까 앞으로도 쓰이지 않을까라는 전제 속에 스킵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가 앞으로 존재할까? 지금 쓰이고 있는 화장품이 잘 나간다는데 지금 사용되는 저산업이 진짜 잘 나간다는데 이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할까라는 고민. 이 우리 그 바텀업 그러니까 개별 분석 측면에서 5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스텝 1. 예. 스텝 1에서 질문이 3가지예요. 첫째. 이 산업이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있을까, 진짜? 효용이 있어야지 그 제품과 서비스 소비자가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용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 효용이 있다는 명확한 어떤 제시가 있으면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아무리 효용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면은 산업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산업. 그렇죠. 옛날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자동차 차체로서 효용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차체로 쓰지 않았던 가격적 문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근데 여기서 가격은 2가지 가격이에요. 하나는 상대 가격. 가격은 절대 가격은 똑같아도 국민 소득이 는다든가 하면 상대가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 누이비통 가격이 비싸죠. 국민소득 낮은 사람들은 비쌀 뿐이에요. 하지만 소득이 늘면 싸지죠. 여기서 가격은 상대 가격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동적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한국이동통신을 1990년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면서 네. 그때 400만 원이었어 카폰이. 아, 나는 생각했죠. 이것의 미래 가격은 얼마일까? 미래는 떨어지. 많은 사람들은 야 400만 원짜리 누가 사겠느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매니저들은 미래 가격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IT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제일 그렇죠. 비싸고. 그래서 스텝 1에서 3가지 질문을 하는 첫째가 이 제품과 서비스의 존재 이유로서 효용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 특히 미래 가격과 상대 가격. 상대 가격은 가처분 수도과 비교한 가격일 수도 있고 미래 가격은 이 가격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 전기차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점차 이제 가격이 만약에 1억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격이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인프라스트럭처. 뭐가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효용과 가격이, 그러니까 효용에 걸맞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전거가 건강에 아주 좋은 효용을 갖고 있어요. 가격도 싸요.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는 안 팔려요. 그러네요. 자, 에르메스와 샤넬이 과시 소비로서 효용이 존재하고 중국 사람들이 가처분성이 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여행 자유화와 면세점이 없다면 그 명품은 수요가 창출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스텝 1을 아주 중요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할 근거 3가지를 늘 질문하죠. 효용과 가격,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에서 이 산업의 크기. 얼마나 클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산업이 커봤자 지입장벽이 낮으면 치열한 싸움만 존재잖아요. 이 경쟁 구도. 산업의 크기와 경쟁 구도 N. 그 참여자 수, 기입 장벽 이것을 이제 스텝 2에서 분석하고 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그것의 관점에서 두 번째를 통과해야 돼요. 그 세 번째에서 이제 개별 기업의 미래 EPS를 추정을 하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그 기업의 EPS, 추정된 EPS, 즉 주주이목, 기업 이익에 부여할 프리미엄률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 기업, 이 산업에서 존재하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가. 즉 이익의 지속성을 얼마나 오래 갈 것이고 이 이익의 확장 가능성을 얼마나 클 것이고 이익의 추정 영역은 얼마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을 것인지 네. 그리고 이익의 변동성은 얼마나 낮을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PER을 만약에 지속 가능하고 이익이 굉장히 확장 가능하고 이익이 비변동적이고 이익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PER을 100배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만드는 EPS, 네 번째 만드는 우리가 부여한 PER을 곱하면은 미래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미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 빼게 되면 기대 수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스텝 5에서는 기대 수익과 기대 위험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넣고 빼고 하는 작동 원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매니저 뭐 우리 많은 사람들 스텝 3 미래 EPS 미래 이익을 추정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것은 짧게 하고 오히려 스텝 1 산업 속에서 이 산업이 얼마나 지금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가의 고민 그리고 네 번째 이 기업이 부여받을 이 기업의 이익을 부여받을 프리미엄률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 근데 어떤 분은 PER 야 프리미엄 10이면 돼. 저희들은 40을 부여하게 되면 만약 우리 말이 맞다면 내비만큼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처럼 미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텝 4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미래 PER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계속 10년 전부터 한국 주가지 한국 거래소의 PR이 10이고 미국 다우나 나스닥의 PR이 17이니까 한국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PR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리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런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10배고 미국은 17배여야 되는가? 뭐 신흥국에 비해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는 왜 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죠. 결국 PR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과 이제 한국 또 중국 어디든 간에 저는 모든 주식과 사실 경제제의 가격 프라이스는 두 가지의 함수이다. 두 가지만 알면 얼추 안다. 하나는 기본적 가치가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지.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가치 말고 유동성의 힘. 이 두 가지 작동 원리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결정될 거예요. 네. 이게 가치가 동일하다면 유동성이 늘면 가격이 뜨겠죠. 꼭 가치만 가지고 프라이싱 되는 건 아니다. 네. 이 두 가지 힘, 이 작동 원리에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고 경제제는 빌딩이든 자산 가격, 주식이든 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통화 테이퍼링 등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탑다운의 영역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 바텀업. 이 개별 기업의 가치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수익력, EPS와 곱하기 그 EPS가 부여받을 프리미엄, PER. EPS 곱하기 PER을 안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종속적으로 가격을 알아요. 그럼 이 PER은 미국 기업이 왜 비싸야 되고 한국 기업이 왜 싸야 되지라는 의미죠. 자, 일단 미국 기업은 각 산업마다 다르지만은 미국 기업은 첫째, 시장이 넓어요. 다른 게 동일하다면 다른 게 동일하다면 시장이 넓어요. 한국은 5천만 명, 미국은 인구 자체가 다르고 미국에 성공하게 되면 지역적 확장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담보가 돼요. 그 미국 기업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거의 망하는데 오래 걸려요. 한국 기업은 확인하면 늘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좁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산업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글로벌 당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글로벌 당하다. 지금 2008년 이후에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약 60% 올랐나요? 최근 13년 사이에 한국이 한 250%, 인도가 한 500%, 나스닥이 1000%가 올랐어요. 네. 그 차이는 뭘까? 저는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라고 보는데 한 예로
저는 이제 이 질서, 사실 미국 기업의 나스닥 1000% 상승은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출현에 기초한다. 만약에 이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이런 스마트폰 질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질서가 안 나타났다면, 그 기존 3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라는 고전적인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기업이 작동했고 그 결과로서 아웃풋이 존재했다면 저는 1000조 이상의 시가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등장, 2008년 이후에 MDN,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이 저는 1000조의 시장을 열어줬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유 문제가 아니에요. 활용이에요. 활용. 소유한다면 승자 저주에 걸려요. 막 우리 조선업도 사실은 이익 벌면은 막 설비 투자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땅 사고, 군산 땅 사고, 남해 땅 사고, 목포 땅 사고, 설비 확장하게 되면 결국 꺾이게 되면 다 썬코스트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생산 요소가 등장했는데 저는 이걸 네 번째 생산 요소로 얘기하죠. MDN,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새로운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 새로운 땅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 새로운 땅은 기존 우리가 3대 생산 요소 땅과는 전혀 달라요. 이 새로운 땅은 폐쇄적이에요. 한국 땅이면 한국 땅. 여의도 땅이면 여의도 땅. 폐쇄적인데 이 땅은 개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폐쇄의 땅을 기초로 한 통신사는 문자 메시지는 노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노밍을 안 해요. 카톡은 노밍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르죠. 두 번째는 기존 땅은 소유해야지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생산 시설로서. 네. 근데 이 땅은 소유형이야. 활용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이 소유를 전제로 한 것은 회계학적 키핑을 해. 키핑이 부기가 가능하다서 대차대표 차변에. 근데 이 땅은 활용하기 때문에 대차대표 나타나지 않아요. 대차대표에도. 그렇죠? 원래 대차대표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사건으로 또 화폐 책정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생산 요소가 2008년 이후에 나타났다. 이 질서 속에 혁명이 일어난 혁명이 그 이후에 1000조 이상의 시가총이 전부 여기서 나타났어요. 자, 그런 질서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 망 중립성이에요. 이 인터넷망은 망 중립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거리에 관계없이 멀어도 먼 곳에 보내도 짧게 있는 곳에 보내도 가격은 똑같아요. 만약에 망 중립성의 원칙이 없어서 서울에서 뉴욕에 있는 데이터까지 스트리밍을 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가 오갈 텐데 그때 너 뉴욕 가니까 돈 더 줘야 되고 서울 방송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데이터 하나 짧으니까 돈 싸게 받다면 미국 기업이 침식을 못 할 거예요. 망 중립성의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거리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패킷 단위로 정의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만약에 패킷 단위로 정의되는 데이터의 인터넷의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됐다면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질서 속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세 번째 데이터의 양, 미국이 만드는 데이터 양과 한국이 만든 데이터 양이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언어적 그 광대, 영어의 광대역 영역. 언어적 영역, 데이터의 양으로 봐서는 저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월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래 세상에서도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초로 망 중립성의 원칙이 깨지지 않는 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 엄청난 그 헤엄, 전 세계를 석권한 헤엄은 특히 이제 제조업 말고 네. 이 산업, 지식 디지털 산업에서는 여전히 강한 성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여할 PER이 지금 현재 보통 20대 후반, 네. 30대예요. 지금 현재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상위 10대 시가총액 중에 10개 기업 중에 아람코를 뺀 TSMC를 뺀 나머지 모든 기업이 사실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 상위 10개 기업. 그 중에 이제 테슬라가 좀 들어간 테슬라를 해석하면 미래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미래 산업을 읽어내는 미래 좋은 기업같이 읽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봐요. 리트머스 시험지. 테슬라를 잘 공략하면
테슬라 기업 가치도 재밌는 생각일 수 있지만 테슬라 안고 있는 DNA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핵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네. 이제 저는 테슬라를 보고 있고 아마도 그 질서를 속에서 잘 녹여지는 기업으로 이제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하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테슬라도 뭐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 이번에 AI 데이 했지 않습니까? 로봇도 만들려고 하고. 로봇이나 이런 것보다는 플랫폼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자유주행하고 뭐 AI 개발하고 이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기업과 일맥상통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또 갑자기 좀 네네. 질문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나도 좀 질문하기 질문 몇 개씩 있어봐요. 이런 무례한 질문 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무슨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MDN 모바일 디지털 그렇죠. 네트워크 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렇지. 거고 지금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MDN 이야기라면 카카오를 빼놓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회장님이 보시기에 두 개의 기업을 비교한다라고 보면 이거 약간 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유치한 그러네.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또 유치한 질문이 방송에서 재밌거든요. 회장님은 이거 두 기업을 비교하신다면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 우리 포트폴리오 편입 안 시킨다고 이제 혼도 많이 나는데 네, 여기 질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이제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자주 안 나가지만은 네.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하죠. 네. 이제 생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만큼 자신이 아니 자신보다는 두 번째로는 생방송 편집을 안 하잖아요. 왜곡되지 않게 본인 생각이. 왜곡을 이제 편집을 많이 하니까 생방송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질문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질문서를 받으면 쓸데없이 공부를 해요. 저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늘 그 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뭐 질문을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네네. 솔직한 거고 사실 맞습니다. 인간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저는 일단 말했듯이 이게 지속 가능한 이익, 네. 그리고 확장 가능한 이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이익, 그 좀 더 비변동적인 이익을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가 그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지 않니라는 생각을 이제 오래부터 했죠. 네.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혹시 네네. 이거 혹시 불만이 있으신지 아니, 불만이- 혹시 그 점 아니 제가 뭐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불만이 반도체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디램 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아주 크죠. 그 변동성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등이 됐잖아요. 네네. 만약에 변동성이 없었다면 1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엄청난 그 네. 뭐죠? 저는 이제 엄청 삼성을 좋아했는데 제가 1999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써서 시장에 제가 실업자일 때 네네. 제가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개별 기업 분석 보고서 A4 용지 반쪽짜리 나올 때 네. 제가 삼성전자를 약 40페이지 써가지고 10만 원에 판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그때 썼던 게 주제가 그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된 세상으로 간다. 일물일가. 그래서 그 속에서 반도체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예외.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서 삼성전자의 제조 원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론적으로 그때 4메가 디램 일반적일 때 그때 보통 4불 뭐에서 1불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예로 들었어요. 일물일가의 어쩌기 세울 때 삼성전자가 이론적으로 자기 원가가 제조 원가가 1.99불이고 2등 기업의 제조 원가가 2.01불이다. 라고 했을 경우 삼성전자가 가격 전략을 2불로 했을 경우는 2불도 적자예요. 네. 그렇죠. 2등 기업도 2.01불로 만드는 2등도 적자예요. 그 전략이 통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 나머지 싹 주겠죠. 다 죽이죠. 그런 세상이 이제 있었고 여전히 일본일가의 저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좀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앉는 것은 첫째 우리 포트폴리오는 액티브 펀드를 추구했거든요.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시장의 평균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네. 세상에 복수가 있으면 평균값이 존재하고 거꾸로 말하면 그 평균 이상과 이하가 존재할 때 액티브 펀드는 평균을 왜 사냐. 평균 이상의 것을 더 좋은 것 골라서 고기한테 높은 수익을 주는 게 액티브 펀드의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3%, 25%는 평균의 4분의 1을 자유화 쓰는 능력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4분의 1을 산다는 시가총액 그 구성비 4분의 1을 사는 것은 액티브 펀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 말고도 좋은 종목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액티브 펀드의 지향점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배제했던 거고 그렇죠? 네. 뭐 굳이 뭐 또 고객은 삼성전자 다 알잖아 좋은 기업인지. 그러니까 굳이 운용사한테 수수료까지 주면서 삼성전자 뭐하러 사줘요. 본인이 사면 되지. 이게 멋있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를 편입 안 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익이 얼마나 이게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리고 이익이 너무 변동성이 있지 않느냐 또 세 번째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약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네 가지 이익 말고 네. 우리가 직면하는 손익계산사 이익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손익계산사의 단기순이익이라는 거. 단기순이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네. 단기순이익으로는 PR을 보죠. 네. 두 번째 이익이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 현금으로. 그렇죠. 네. 50%죠. OCF. 영업 현금 흐름도 이익이에요. 이익을 네. 현금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익은 영업 현금에서 실제로 미래 이 회사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뺀 이익이 있어요. 빼고 남은 이익. 그걸 우리는 현금 뭐죠?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네. 잉여 현금. 그럼 우리는 이익을 세 개적으로 본 거예요. 단기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주주들은 저는 이걸 좋아한다고 봐요. 이걸 봐야 된다. 근데 반도체업은요. 특히 이게 디램 산업 같은 반도체업은 이익 중에 뭐 이번에 250조 투자한다고 뭐 얘기해 거의 참고로 제가 하이닉스 같은 걸 보면 과거 10년 동안 합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한 100조당 하면 90조를 대출해야 돼요. 10조만이 영업 현금으로 남아요. 나머지 전부 다 공장으로 쌓이기 시작하죠. 공장으로. 근데 공장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쌓인 공장이. 그래서 이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캐펙스가 너무 큰 업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산업의 프리미엄을 산정을 하고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잔존율을 보는 거죠. 근데 거의 서비스업은 게임이라든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 현금 흐름의 90%가 잉여 현금이 돼요. 특히 플랫폼 기업은. 그래서 이제 미국 친구들은 아마도 잉여 현금 흐름으로 시가총액을 나눠버린 그런 PER에서 이 어닉을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프리캐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 근데 2008년 이후에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것은 바로 플랫폼 기업의 등장 때문에 더 플랫폼 기업과 이 제조 기업 간에 보통 제가 보니까 한국 기업들 산업별 보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가 잉여 현금 흐름이 약 70%가 쌓여요. 이 번돈에. 그리고 게임주가 한 90% 쌓이더라고요. 게임 회사들이. 그렇죠. 뭐 그쪽은 뭐 땅 사거나 할 일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제조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한 40~50% 쌓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복합기업이니까 핸드폰하고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쌓이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10% 20% 쌓이는 구조라서 근데 미국 기업을 보게 되면 쌓이는 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잉여 현금이 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걸 좋아해야 되죠. 제가 결국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주는 사업이니까 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현금으로 넣었던 돈을 언젠가는 현금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지. 네. 찾으려고 보니까 전부 다 공장으로 돼 있다. 재고 자산으로 돼 있다. 원재료로 돼 있다.
제공품으로 돼 있다. 사이트 찾으려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주가 뭐지? 내가 왜 사업을 하지란 본질적 질문에서 투자한 돈을 마지막에 언젠가는 현금으로 찾아갈 때 내 돈이 막상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이런 생각했던 이유는 20년 전에 제 동네에 어떤 분이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을.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술 마시면서 하면 형님 노래방 잘 되죠? 잘 된대. 아주 돈 벌고 있대. 아, 그래요. 근데 2년 후에 그건 걱정이 돼. 뭐 걱정이 돼? 옆에 노래방에 온 거예요. 새 노래방 오니까 손님이 글로 가버려. 그 친구들 경쟁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번 돈을 다 인테리어 재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대관절 사업이 뭘까? 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사업은 재미없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진짜 돈이 뭘 것이는 고민 속에서 플랫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은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 상위 시가총액 10개 기업이 천조의 시가총액을 부여받은 근거도 아마도 그런 의심과 해석의 정신 속에서 시장 투자가들이 부여했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테슬라를 얘기하자면 저는 테슬라를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심지로 보잖아요. 미래에. 나는 테슬라가 금년에 90만 대 정도 판 걸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저는 그 판 대수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제 미래에 두 가지 화두가 있는데 에너지 변환, 하나는 빅데이터의 질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봐요. 근데 이 두 가지 축을 다 깨차고 있는 게 테슬라로 봐요. 네. 얘들은 팔 때마다 데이터 수집기를 팔고 있어요. 돈 받고. 그렇죠. 데이터 수집기예요. 네. 그렇지. 테슬라 차는요. 예.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네.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그것도 최근에 뭐 이익률이 뭐 25%가 가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고 다른 기존 차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률을 보면서 연간 90만 대를 팔고 지금까지 쌓였던 게 150만 대 팔렸나요 지금까지? 어쨌든 150만 대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를 지금 게더링해요. 살아있는 데이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글의 웨이모도 데이터를 얻고 있죠. 하지만은 구글 방식과 이 친구들의 데이터에는 다른 걸로 미뤄봐. 다른 것 같아. 자, 얘들은 뭐 8개 렌즈를 통해서 이제 그 비전 옵틱스라죠. 그 네. 렌즈를 통해서 라이더나 레이더 없이 소프트웨어 전부 다 하는데 나는 뭐 저 친구들은 사실 IBM 왓슨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딥러닝의 그 알파고도 어쨌든 한때 인기를 사장됐잖아요. 나는 빅데이터의 세상은 죽어있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다. 살아있는 데이터. 근데 테슬라만큼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는 회사가 없다. 지금 저희 140만 대의 테슬라 차에서 지금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의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인데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 밟지? 아마도 그 친구들은 왜 앞에 신호등이 파란색인데 브레이크를 저 친구가 밟을까? 보니까 앞에 붕붕 거리면서 소방차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운전자가 하는 개입 데이터, 인간의 간섭 데이터까지도 리얼타임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테슬라는 파는 것은 이 자동차를 파는 것은 데이터 수집기를 지금 현재 실제로 받고 있고 그것을 연산할 수 있는 D1 칩 이번에 D1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왕이겠죠.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테슬라처럼 더 훌륭한 그 사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빅데이터의 세상이 바로 그런 거다. 모든 산업을 파괴시킬 것이다. 유전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 시장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데이터. 그것도 살아있는 데이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래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는 충격을 살펴봐야 돼요. 혁신을. 또 하나는 에너지죠. 우리 에너지. 네. 사실 솔라 패널 루프로 해서 에너지가 집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집에 있는 기가패 네. 그 파워월 해서 에너지가 저장되고 네. 테슬라 차이는 모든 자동차는 전력회사로 바뀔 거예요.
테슬라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는 늘 전기가 있을 것이고 그걸 테슬라망에 연결되면 자기 자동차에서 난 전력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 생태계를 다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뭐 다른 뭐 보험돼 있다. 뭐 그래서 나는 그런 쪽에서 저는 데이터가 얼마나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혁신 하나 있었어요. 그건 SNS 기반 회사들이 시가지 천조를 만들었어요. 지금부터는 SNS 기반의 플랫폼 회사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의 플랫폼에서 저는 시가총액이 3천조, 4천조, 5천조가 등장한 사람이 크다. 근데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SNS 플랫폼이 1차 혁명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초의 플랫폼 기업이 저는 2차 혁신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 속에 테슬라가 모험가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뚜벅뚜벅.